최근 글로벌 투자자 짐 로저스가 일본 주식을 모두 포기했다고 선언하면서 일본 경제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렇다면 짐 로저스는 왜 이러한 결정을 내렸는지, 일본의 경제 상황과 그 속에 숨겨진 문제점은 무엇인지 궁금해집니다. 끝까지 시청하신다면 일본 경제를 둘러싼 흥미로운 이야기와 일본 경제를 이해하는데 생각해볼 만한 실마리를 얻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일본 경제는 여전히 저금리 기조를 이어가고 있지만 좀처럼 회복될 조짐이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짐 로저스는 일본은행과 일본 정부가 여러 대책을 내놓고 있지만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며 그 이유는 통화 완화와 경제정책 자체에 근본적인 문제가 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일본은 현재 약 1300조엔, 약 1경 1962조 원에 달하는 막대한 부채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이 중 약 1157조엔, 약 1경 648조 원은 중앙정부의 국채 발행으로 발생했으며 나머지는 단기국채와 차입금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일본은행은 화폐를 발행해 국채를 매입함으로써 사실상 정부가 빚을 지는데 기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빚이 늘어나면 당연히 그에 따른 문제도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설령 지방정부가 돈을 벌어들인다 해도 중앙정부가 막대한 부채를 떠안고 있다면 일본 경제는 정상적인 성장 속도를 낼 수 없습니다. 많은 빚을 짊어진 상태에서는 빠르게 성장하는 것이 어렵기 때문입니다. 현재 일본인들은 빚에 쫓기고 끌려다니는 상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런 여건에서는 경제 성장이 지속 가능하기 어렵습니다. 한편 통화 완화 정책은 단기적으로 경제 회복에 일부 기여했을 가능성이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일본의 부채를 급격히 증가시키고 경제 상황을 악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했다고 평가할 수 있습니다. 이에 반해 일부 정치인과 경제평론가들은 부채가 늘어나는 만큼 순자산도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큰 문제가 아니라고 주장합니다. 물론 경제가 호황일 때는 부채를 늘려 차입을 확대하거나 의도적으로 부채를 증가시키는 전략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일본의 상황은 이러한 전략이 성공할 수 있는 환경과는 거리가 멀다고 할 수 있습니다. 국민의 자산으로 빚을 갚는다는 주장은 비합리적이라는 비판도 받고 있습니다. 특히 자산 시장이 충돌하거나 자산 가치가 급락할 경우 이런 방식이 과연 지속 가능할지 의문스럽습니다. 과거 버블 붕괴 이후 일본 경제가 급격히 침체했던 사례를 떠올리면 현재의 정책이 또다시 비슷한 결과를 초래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일본은 현재 경제 침체라는 비상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이에 일본 정부는 자국민에게 국채 매입을 권장하며 이를 국가를 지키기 위한 책임으로 포장하고 있습니다. 일부 정치인과 전문가들은 일본의 부채 규모가 크더라도 채무자가 일본 국민이기 때문에 심각한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주장합니다. 또한 국민이 막대한 자산을 보유하고 있어 부채 문제를 충분히 감당할 수 있다고 말하며 국민들을 안심시키려 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주장은 현실과 맞지 않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정부가 국민의 재산을 동원해 국가 부채를 상환하는 방식은 개인의 재정적 부담을 가중시키는 결과를 초래합니다. 실제로 일본 정부는 이미 세금을 통해 국민의 자산을 걷어 부채를 갚는 정책을 실행하고 있어 이를 두고 비합리적이라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처럼 국민의 희생을 기반으로 한 국가 재정 운영 방식은 단기적으로는 위기를 모면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장기적으로는 개인의 경제적 안정과 신뢰를 해치는 결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큽니다. 미국은 종종 채무 불이행 가능성을 우려합니다. 미국의 부채 문제는 일본과 마찬가지로 심각한 상황입니다. 그러나 미국과 일본 사이에는 중요한 차이가 있습니다. 바로 인구입니다. 미국이 세계에서 가장 많은 부채를 보유하고 있다는 점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하지만 미국은 약 3억 3천만 명으로 일본의 3배에 달하는 인구를 보유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인구가 여전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인구 구조의 차이는 두 나라의 부채 상황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미국은 비록 막대한 부채를 안고 있지만 성장하는 인구를 통해 언젠가는 이를 갚아나갈 여지가 있습니다. 반면 일본은 줄어드는 인구와 고령화로 인해 이러한 가능성이 점점 희박해지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일본은 단순히 부채 문제를 넘어 미래 성장 가능성에 결여라는 근본적인 문제를 안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짐 로저스는 이민 문제와 관련해 미국의 사례를 언급하며 미국이 이민을 적극적으로 수용하고 있다는 점을 긍정적으로 평가했습니다. 그는 새로운 이민자들이 또 다른 세대를 이어가며 미국은 이러한 과정을 통해 지속적으로 성장해 온 나라라고 설명했습니다.
반면 일본에 대해서는 우려를 표명했습니다. 일본 정부, 일본은행, 그리고 일본 국민들이 미래에 국가를 위협할 수 있는 중대한 문제를 충분히 인지하고 있음에도 이를 해결하기 위한 실질적인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짐 로저스는 이러한 태도가 일본이 직면한 다른 문제들에서도 공통적으로 나타난다고 지적하며 특히 부채 증가와 인구 감소라는 심각한 문제를 강조했습니다. 그는 부채는 날로 늘어나고 인구는 감소하는 상황에서 경제가 정상적으로 작동하기 어렵다는 사실은 기본적인 수학만으로도 이해할 수 있는 문제라고 언급했습니다. 또한 문제를 방치할수록 시간이 지남에 따라 상황이 더욱 어려워지고 해결 과정에서의 고통이 커질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그는 정치권이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지 않는다면 결국 시장이 개입하여 문제를 해결하려 될 것이며 시장 개입은 극심한 고통을 동반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짐 로저스는 일본의 국제 경쟁력이 지속적으로 하락할 가능성에 대해서도 언급했습니다. 그는 일본의 제로금리 정책, 증가하는 국가부채, 그리고 엔화의 절하가 단기적으로는 일본 경제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여러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엔화 약세는 수출업체와 관광업계에 일시적으로 유리할 수 있으나 국제시장에서의 경쟁 우위를 보장하기에는 충분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특히 제로금리 정책의 장기화는 일본의 국제 경쟁력을 약화시키는 주요 요인 중 하나라고 분석했습니다. 또한 그는 통화 절하가 단기간 동안 젊은 기업가들에게 유리한 환경을 제공할 수 있지만 그 대가를 치러야 할 시점이 반드시 찾아올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로저스는 일본 경제가 장기적인 관점에서 볼 때 경쟁력을 잃어갈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는 일본의 인적 자원 경쟁력 약화에도 주목했습니다. 일본의 인구 고령화로 인해 노동력이 점점 고령화되고 있으며 근로자들에게 드는 다양한 비용과 노인 돌봄 및 의료비 부담이 증가하고 있다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특히 가족 돌봄의 필요성으로 인해 풀타임으로 일하기 어려워지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로저스는 최악의 경우 일부 사람들이 가족 간병에 집중하기 위해 직장을 그만두는 일이 더 빈번해질 수 있다고 경고합니다. 그는 일본에 거주하는 친한 친구들로부터 이러한 문제들이 이미 일본 사회에서 발생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다고 언급하며 이와 같은 상황이 일본 경제에 더욱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다고 결론지었습니다. 엔화 약세와 저금리는 일본 경제 전체를 살리기에 충분한 효과를 거두지 못할 것입니다. 잠시 동안 어떤 사람들에게는 도움이 되지만 결국 누군가는 대가를 치러야 합니다. 즉, 다음 세대가 그 대가를 치르게 될 것입니다. 일본 정부와 일본은행은 노동력 고령화 문제에 대처하기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일본은행은 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노동 인구 감소 문제를 해결하려 했지만 지난 20년 동안 이렇다 할 변화를 만들어내지 못했습니다. 이는 흔히 잃어버린 30년으로 불리는 일본 경제의 장기 침체 상태와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짐 로저스는 일본의 이러한 부진한 성과가 근본적으로 정책 방향의 오류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는 일본의 저금리 정책이 잘못된 투자 배분을 초래했다며 낮은 이자율 환경이 정상적인 금리 체계에서는 투자하지 않았을 분야에 자금을 쏟게 만드는 경향을 낳았다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그는 일본은행의 장기적인 저금리 정책, 특히 제로금리와 마이너스 금리가 일본의 무역 수지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했습니다. 투자자들이 높은 금리를 제공하는 통화를 선호하는 탓에 엔화는 평가절하되었고 이는 일본 수출업체들에게 단기적으로 유리할 수 있지만 일본 경제 전반에는 장기적으로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예를 들어 엔화 환율이 1달러당 100엔에서 150엔으로 절하되면 수출이 1.5배로 증가한 것처럼 보입니다. 이에 따라 기업의 매출 증가로 투자자들이 긍정적인 전망을 가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로저스는 경제와 투자가 그렇게 단순하지 않다고 강조합니다. 엔화 가치의 하락은 일본 내 제조업 및 기타 산업에서 필요한 수입 원자재의 가격을 1.5배 상승시키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경제 전반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했습니다. 짐 로저스는 일본의 인구가 감소하는 상황에서도 주택수가 계속 증가하고 있다는 점도 문제 삼았습니다. 실제로 2008년 기준으로 일본의 가구 수는 약 4,796만 세대였던 반면 주택수는 약 5,759만 호에 달했습니다. 더욱이 일본의 인구는 2005년부터 감소하기 시작했으며 앞으로 인구 증가 가능성도 매우 낮은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총 주택수가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현실은 자원의 비효율적 배분과 부동산 시장의 구조적 왜곡을 보여주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짐 로저스는 2023년에 일본 주식을 모두 처분했다고 밝히며 그 이유를 일본의 구조적 문제와 저금리 정책의 부작용에서 찾았습니다. 그는 1958년부터 2013년까지 일본의 빈집 비율이 2%에서 13.5%로 증가했으며 빈집수가 820만 채에 달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이러한 문제는 일본의 주요 도시인 도쿄에서도 확인할 수 있으며 이는 사회적으로 큰 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그는 빈집 문제가 투자 목적으로 임대주택 건설이 증가한 결과이며 이를 저금리 정책이 용이하게 만들었다고 설명합니다. 금리가 낮아지면 자원 배분이 왜곡되고 투자자들은 안정적이지 않은 분야에도 쉽게 자금을 투입하게 됩니다. 이로 인해 자원 낭비와 부실 채권이 증가하는 악순환이 발생합니다. 짐 로저스는 이러한 역사적 사례를 들어 일본의 상황이 개선될 가능성이 낮다고 판단하며 저금리 정책이 장기적으로 경제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것이라고 했습니다. 일본 경제가 겪고 있는 구조적 문제는 단기적인 해결책으로는 해결될 수 없습니다. 인구 감소, 부채 증가, 저금리 정책 등은 일본 경제의 지속 가능성에 심각한 위협을 주고 있습니다. 한국은 일본의 사례를 교훈 삼아 인구 변화와 자원 배분 문제에 미리 대비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